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국.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효성스런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요. 살림이 하도 가난해서 세 식구 끼니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먼 데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지요. 며느리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가며 어렵게 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돈 벌러 간 남편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1년이 다 가도록 강간무소식이었지요. 그러니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을 끓여 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없고, 저녁을 끓여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거리가 없고, 이런 형편이었지요. 그래도 며느리는 눈먼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저는 못 먹어도 시어머니 밥은 거르지 않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밥 투정,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어찌 입맛이 없구나. 만날 맛없는 나물국만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이제부터 기름진 고깃국 좀 끓여다오. 예, 어머님. 다음번에 꼭 고깃국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있으니 없으니 하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하겠어요. 며느리는 생각 끝에 혹시 물고기라도 잡아볼까 하고 개울에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물고기 잡기가 어디 쉽나요? 허탕을 치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개울가에 지렁이가 꿈지럭꿈지럭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고깃국을 드시고 싶어 하시니 저거라도 잡아서 국을 끓여드려야겠다.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씻고 또 씻어서 국을 정성스럽게 끓였지요. 그 국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게 지렁이인지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한 숟갈 떠먹어 보니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얘야, 이건 무슨 고깃국이 이렇게 구수하냐. 이제부터 날마다 이런 국을 끓여다오.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날마다 지렁이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있다면서 아주 잘 먹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지렁이 국이 맛있으니까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니 살이 오를 수밖에요. 이러그러 세월이 흘러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전보다 훨씬 몸이 좋아져 보였어요. 아니 어머니, 뭘 드시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보기 좋으십니다. 어머니가 진작부터 국에 든 고기를 건져다가 말려서 삿자리 밑에 넣어둔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걸 꺼내서 보여주었지요. 얘야, 며느리가 날마다 이 고기로 국을 끓여줘서 내 잘 먹었다. 네? 어머니, 아니 그건 지렁이잖아요. 뭐?
지렁이? 깜짝 놀라 소리치니까 그만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지렁이국 덕분에 어머니는 몸도 좋아지고 눈도 뜨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 세 식구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없는 목숨.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나룻배를 모는 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공은 날마다 강에 나가서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강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요. 하루는 사공이 나루터에 나갔다가 젊은 선비 한 사람을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마침 나루터에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고 이 젊은 선비 한 사람뿐이어서 사공과 선비 둘이서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요. 선비는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겨드랑이에는 어려운 한문책을 잔뜩 끼고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했던지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데 뜬금없이 뭐라는고 하니 여보시오 뱃사공, 당신은 논어를 읽어보았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논어라는 건 한문으로 된 아주 어려운 책이었지요. 제 딴에는 어려운 책도 읽을 줄 안다는 걸 뽐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배 모는 사공이 그런 어려운 한문책을 읽었을 리가 있나요? 도무지 읽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논어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의 반쯤 없는 것과 같소. 조금 있다가 또 심심했던지 말을 건네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여보시오 뱃사공, 그러면 동감은 읽어보았소. 이러는 것이었지요. 동감인지 땡감인지 그런 어려운 한문책을 무엇에 쓰려고 읽겠어요. 배를 모는데 그런 책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지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허허, 동감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의 목숨은 반쯤 없는 것과 같소. 그쯤 했으면 좋았으련만 조금 있다가 또 심심했던지 여보시오 뱃사공, 그럼 대학은 읽어보았소? 이러는 것이었어요. 사공이 배만 잘 몰면 됐지 그까짓 한문책 읽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아주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대학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의 목숨은 반 넘어 없는 것과 같소. 사공은 선비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말거나 잠자코 노만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선비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런 건 할 줄 모르오. 그러자 사공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비님 목숨은 아예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를 내던지고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쳐 갔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배만 놔두고 헤엄을 쳐서 건너편으로 가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거드름을 피우던 선비는 배에 혼자 남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돌이 된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곳에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한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욕심이 많고 인색했던지 평생 남한테 돈 한 푼 꾸어준 일이 없고 불쌍한 사람에게 찬물 한 사발 거저 준 일이 없었지요. 게다가 온몸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이 영감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와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지요. 남의 사정 헤아릴 줄도 알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하루는 이 집에 스님 한 분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문간에 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연부를 하며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 심술 좀 보세요. 쭈르르 마당에가 걸음더미로 달려가더니 소똥을 한 바가지 퍼다가 스님 바랑에 집어넣었습니다. 에이, 이거나 받아가지고 썩 가거라. 하면서 말이에요. 옛말에 동냥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는데 이 영감이 글쎄 이런 짓을 행하지 뭐예요. 그래 놓으니 스님은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시아버지 하는 짓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러다가는 우리 집이 천벌을 받겠다 싶어 며느리가 가만히 스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물동이에다가 쌀을 한 되박 퍼담아가지고 물 길러가는 채 하면서 밖으로 나갔지요. 스님을 따라가서 쌀 한 되박을 내놓고 빌었습니다. 스님, 우리 시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이런 짓을 했으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내일이 되면 큰 비가 내려 이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니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가 몸을 피하십시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 말만 하고서는 그냥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으니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지요. 며느리는 식구들한테 스님의 말을 전하면서 어서 뒷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간에 말을 들어야 말이지요. 콧방귀만 킁킁 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들쳐업고 혼자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는데 뒤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벼락 치는 소리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스님 당부를 떠올리고 그냥 앞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얘야, 며느라가 나 좀 살려다오. 여보, 나 좀 살려주시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한꺼번에 자기를 마구 불러대는데 차마 못 들은 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만 덜컥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지요.
돌이 되어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답니다. 호랑이와 무서운 소나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담배 피우다 말고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김서방네 살찐 소나 한 마리 잡아먹어볼까나. 입맛까지 쩍쩍 다시면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 모여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한창 놀다가 그중 한 사람이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 이러다가 호랑이라도 오면 큰일 아닌가? 하는데 아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들은 채 만채 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 이러다가 소나기라도 오면 큰일 아닌가? 하니까 모두들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불이 나게 집으로 갔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참 놀라웠지요.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들은 채 만채 하던 사람들이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빼니 놀랄 수밖에요. 아니, 이 소나기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사나운 게 틀림이 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저렇게 도망갈 리가 없지. 소나기라는 놈을 조심해야겠구나. 호랑이가 그만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김서방네 외양간으로 들어갔지요. 소를 잡아먹으려고요. 이때 마침 김서방네 망나니 큰아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외양간에 말이에요. 이놈이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저희 집 소를 끌고 가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소를 팔아서 노름 미천을 하려고 말이지요. 어두컴컴해서 뭐가 잘 보이기는 하겠어요. 외양간에 턱 들어서니까 시커먼 소가 2마리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는 큼지막하고 하나는 그냥 고만고만해 보였지요. 우리 집 소가 언제 송아지를 낳았나? 그런데 어미소가 그새 살이 많이도 쪘군. 갖다 팔면 돈푼이나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망나니가 큼지막한 놈의 귀를 딱 움켜잡고 다짜고짜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리야,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그런데 그게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소를 잡아먹으려고 외양간에 들어갔다가 시커먼 놈한테 다짜고짜 귀를 딱 잡히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어이쿠, 이놈이 그 말로만 듣던 소나기로구나. 어찌나 놀랐는지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나기라는 말만 들어도 죄다 내빼더니 과연 사납긴 사나운 놈이로군. 겁을 먹을 대로 먹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얌전하게 끌려 나오는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서 큰 길에까지 나왔지요. 그냥 시커멓기만 한 호랑이가 말이에요.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그게 소인 줄만 알고 호랑이인 줄은 알지도 못했답니다. 호랑이 양쪽 귀를 다 틀어지고 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지요.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아주 서슬이 펄해져서 발꿈치로 호랑이 배까지 한바탕 쥐어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줄줄 나왔지요. 여태 자기 등에 뭘 얹어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소나기라는 놈을 얻고서 배까지 한 대 쥐어박히고 나니 그만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다 뛰었지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걸음이 좀 빠른가요? 댓걸음 뛰고 나면 시보리는 훌쩍 가버렸지요. 그렇게 새벽까지 달려서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백두산 넘어 만주 땅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밤새도록 달렸으니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지칠 게 아니겠어요. 그만 혀를 쭉 빼고 널브러졌지요. 아직도 새벽 어스름이라 뭔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자기가 타고 있는 게 소인 줄만 알고 있었지요. 에이, 이놈의 소 헛먹였군. 기운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발길질을 해봐도 끔적을 하지 않으니까 이놈의 소 기운 좀 차릴 때까지 나도 한숨 자야겠다. 에휴, 하고서 나무 밑에서 한숨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가만히 보니 아까 널브러져 있던 것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그새 정신을 차리고 도망간 것이었지요. 소나기한테 2번 걸렸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고 아주 천리말리 도망을 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김서방네 큰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만주 땅에서 소를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리운 임과 다시 만난 일타홍. 심상공은 얼굴이 옥설처럼 하얗고 풍채가 맑고 빼어났습니다. 8살 때 벌써 글을 지었는데 문장이 이채로웠지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누구나 다 글을 빼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결국 정승 자리에 올랐습니다. 늙음하게 이르러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명정승이라고 일컬었지요. 그는 나이 70이 넘도록 정승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는 비변사에 나가 관아에 앉았다가 일을 마칠 무렵에 여러 재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것도 오늘로 끝이요. 대감들께서는 잘 지내시오. 재상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상공께서 건강하시오. 아무 병이 없는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상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다 천명이거늘 이미 정해진 수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으며 이를 어찌 한스러워하겠소. 다만 바라건대 대감들께서는 힘써 성은에 보답해야 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는 두루 격려하고 떠나니 모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심상공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튿날 곧 가벼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평소 심상공을 모셨던 자로 심상공 또한 아끼던 한 병조좌랑이 문병차 들렀습니다. 심상공은 병석에서 그 사람을 맞이했는데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네. 자네는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사람이니 스스로 몸을 잘 간직해야 할 것이네. 이렇게 말하는 심상공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병조좌랑이 말했지요. 대감께선 기운이 건강하시니 가벼운 병환이 있다 한들 크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돌아가신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듯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감히 그 이유를 여쭙습니다. 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일찍이 말한 적 없는 일이 있다네. 오늘 자네가 이렇게 물으니 어찌 숨길 수 있겠나. 내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겠네. 이 늙은이의 소시적 일을 자네는 웃지 말고 들어보게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나이 15살 때 용모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네. 서울에 어느 대가댁에서 문희연이 있었는데 유명한 광대가 기생들을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지.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경을 갔다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나이는 16살쯤 되었을까. 타고난 바탕과 남다른 겉모습이 특출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았다네. 가만히 옆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저 아이는 일타홍이야. 하고 가르쳐주더군. 구경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못내 그리움이 일어나 잊을 수가 없었지. 그로부터 10여일 뒤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책을 끼고 돌아오는데 큰 길에서 우연히 그 미인을 만났다네. 화려한 옷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좋은 안장을 갖춘 준마를 타고 있었지. 그 미인은 내 앞에 다가오더니 말에서 내려 내 손을 잡으며 도련님의 성은 심이요 이름은 희수라는 분이 아니신지요? 하는 것이 아니겠나. 내가 깜짝 놀라 바라보니 그는 다름 아닌 일타홍이었네. 내가 바로 심희순애만 어떻게 나를 아느냐. 당시 나는 나이도 어린데다 장가들기 전인지라 길거리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리고 몹시 부끄러웠다네. 그런데 일타홍은 나를 만나 기뻐하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더군. 그러더니 말굽비를 잡은 사람을 돌아보고 네, 마침 일이 생겼으니 연회에는 내일 참석하겠다. 말을 몰고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더군. 그러고 나서 내 손을 잡고 길가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나를 보고 묻지 않겠나. 도련님은 아무 날에 어느 댁 문희연을 구경하지 않았나요? 그랬네. 그날 도련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왔는가 싶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심씨댁 노령으로 이름은 희수이며 재주로 이름을 세상에 날린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때부터 꼭 한번 뵙기를 소원했는데 길이 없어 생각만 날로 깊어가다 오늘 마침 도련님을 만나니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나는 좋아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네. 내 마음과 꼭 같구만. 여기는 이야기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제 이모댁이 아무동에 있는데 거기 가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집을 찾아가니 아주 한적하고 조촐한 곳이더군. 그 이모는 일타홍을 매우 사랑하여 자기 딸이나 다름없이 대했지. 그때부터 우리 둘은 서로에게 흠뻑 빠져 밤이나 낮이나 문을 꼭 닫고 밖으로 나가
나가지 않았지 뭔가. 그때 일타홍은 아직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내가 처음이었지. 그리 지낸 지 10여일. 일타홍이 문득 나를 보고 말하더군. 이래서는 인연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도련님과 헤어져 뒷날을 기약해야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네. 소첩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도련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는 위로 부모가 계시지요. 도련님이 아직 정실 부인을 맞이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이 지금 도련님께 어떻게 첩을 거느리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소첩이 도련님의 그릇과 재능을 보호건대 필시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지위가 판서와 정승에까지 오를 것입니다. 소첩은 이제 도련님께 하직하고 떠날 것이오니 응당 도련님을 위해 몸을 깨끗이 하여 정절을 지키며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육아하시는 사흘 안에 도련님과 재회할 것입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지킬 것이니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다시 소첩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첩이 절개를 잃고 딴 사람을 따라갈 걱정일랑 행여 마시고요. 소첩은 스스로 몸을 간수할 도리가 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이 소첩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내 잡았던 손을 놓고 훌쩍 떠나가는데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네.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끝내 말이 없더군. 나는 마음이 아득하여 무엇을 잃어버린 듯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 부모님은 그간 내가 간 곳을 몰라 여러 날을 근심에 쌓여 지냈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자 반기면서 기뻐하셨지.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던가를 물으셨지만 나는 바른 대로 아뢰지 않고 다른 일로 꾸며댔다네. 그 뒤로 나는 일타홍을 그리는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자고 먹는 것까지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과거 준비에 온 힘을 다했다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을 다한 것은 오직 일타홍을 만날 생각에서였다네. 그 뒤로부터 몇 년 뒤 부모님이 장가를 들라고 명하셔서 감히 거부하지 못한 채 철을 두었지만 근데 금실의 즐거움은 없더군. 나는 본래 글재주가 일찍 트인 데다 남보다 10배나 부지런히 과거 공부에 힘을 썼기 때문에 과연 일타홍과 작별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과거에 급제했네. 젊은 나이에 급제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마는 나에게 기쁜 일은 따로 있었지. 그것은 드디어 일타홍과 재회할 기약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네. 육아하던 첫날 일타홍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르러 육아를 마쳤지만 끝내 그림자도 볼 수 없었네. 몹시 서운한 마음에 급제의 기쁨도 아무런 흥겨움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날이 저물 무렵 아버지께서 명하셨네. 나의 어린 시절 친구 아무개가 장이동에 살고 있으니 당장 찾아뵙도록 해라. 나는 부득이 그곳에 가야 했는데 돌아오자니 해가 벌써 서산에 떨어지려 하더군.
큰 길에 있는 어느 집 대문 앞을 지나는데 그 안에서 과거 급제자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네. 바로 노재상의 저택이었지. 그 대감과는 전혀 내왕이 없는 사이였으나 어른이 부르는 터라 말에서 내려 공손히 나아갔지 뭔가. 대감은 몇 차례 질문을 던지더니 곧바로 가까이 앉도록 해서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도가 잠옷 은근하더니 이내 술상을 내어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나. 대감은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 그대는 인연 있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가?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다시 물었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하하하, 그대와 인연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네. 즉시 종을 시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나오게 했다네. 헌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일타홍이 아닌가. 나는 일타홍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일타홍은 웃으면서 오늘이 바로 서방님이 육아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어찌 이별할 때의 기약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군. 대감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네. 이 여자는 천하에 빼어난 미인이라네. 지조가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반듯하니 자네를 위해서 다 이야기하겠네. 내 나이 80이 되도록 부부가 해로하는데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네. 그런데 어느 날 일타홍이 문득 나를 찾아와서는 대감 문하에 의지하고자 하오니 가까이서 시중을 들며 비복의 끝자리를 채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내 괴이하게 여겨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네. 그러자 쇠뇌는 상전을 피해 도망친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더군. 나는 사양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래도 한사코 애원하기에 결국 우리 집에 있게 했다네. 나는 일타홍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보았지. 일타홍은 내 곁에서 시중 들 것을 자처하며 낮이면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이부자리를 보살피고 쇠소옹대에 정성을 다하더구먼. 우리 부부가 모두 늙고 병들었는데도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거들고 등을 긁어주고 무릎을 주물러 주는 등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우리 부부를 편안하게 해주더구먼. 게다가 바느질 솜씨마저 좋아 자청하여 옷을 지으니 우리는 철마다 꼭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었다네. 우리의 부부 모두 일타홍을 귀여워했지만 특히 안사람이 더욱 사랑하여 친딸같이 여겼다네. 밤낮으로 우리를 곁에서 받드는 일타홍에게 한 번은 내가 조용히 내력을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 저는 본래 양갓집의 여자였으나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이 없어 어느 마을의 노파에게 거두어져 기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낭군을 만나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낭군이 아직 나이가 어려 과거에 급제한 후 다시 만나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기녀로 있으면 제 몸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절을 지키기 어려울 듯해 감히 귀댁에 의지하여 종적을 감추고 몇 년 동안 지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 낭군이 과거에 급제하는 날 저는 나리를 하직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 낭군이 누구냐고 물으니 바로 자네 이름을 대더군. 나는 이미 쇠약하고 늙은 데다 죽을 때가 다 되어 여자를 가까이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나의 시첩을 자청한 일타홍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게지. 이렇게 4, 5년이 지났는데 방이 붙을 때마다 자네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서도 낭군은 틀림없이 급제할 것이니 지금 낙방을 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대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네. 이번에 내가 급제자를 붙인 방을 보고 일타홍에게 전했더니 별로 놀라고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저는 오래전부터 급제할 줄 알았습니다. 어찌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낭군과 이별할 적에 육아하는 사흘 안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 기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며 누대에 올라가 육아 행렬을 기다리더군. 우리가 사는 동네는 깊고 외따로 떨어져 있어 둘째 날이 되도록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일타홍은 오늘도 자네를 기다리며 오늘은 꼭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그대가 정말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자 바로 달려와서는 불러달라 청하더군. 내가 고금의 전기 소설에서 빼어난 여인들과 현인의 일화, 감동적이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절묘하고 기이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네. 하늘도 저 아이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해 지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오늘의 이 만남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네. 이 늙은이가 마땅히 저 아이와 그대를 위하여 한 가지 좋은 일을 만들어 볼까 하니 그대는 집에 돌아가지 말고 하룻밤 머물고 가게나. 나는 일타홍을 뜻밖의 만나 놀라고 기쁜 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감격했지만 일부러 말을 애둘러 해보았지. 이 여자는 제가 어린 시절 가까이 한 적이 있었으나 이미 대감을 모시는 여자가 되었으니 어찌 제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대감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네. 내가 이미 늙어 여색을 담하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되었네. 일타홍을 첩으로 삼은 것은 내 조카 아이들이 넘보는 길을 끊고자 한 것이었네. 낭군을 위한 일타홍의 수절이 늠름하기가 서리빨 같거늘 누가 그 뜻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는 의심하지 말게나. 그러고는 내가 타고 온 말과 마부들을 돌려보내고 이어 나의 부친께 자제를 하룻밤 묵고 가게 하겠다라는 전가를 했네. 계집종에게 분부해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 뒤 채색 병풍에 화문석, 비단 이불 등을 화려하게 마련하도록 하고는 향을 태우고 화촉을 밝혀 신방처럼 꾸며놓은 뒤 나와 일타홍을 그 방에서 자도록 했다네. 이튿날 아침 나는 노대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일타홍과 만난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비로소 아뢰었지. 부모님은 즉시 데려오도록 명하고 이내 한 집에서 살도록 해주시더구먼. 일타홍은 행실이나 재주가 모두 출중했지. 효성과 공경을 다해 윗사람을 섬겼고 자상하고 은혜로워 성심과 예절을 다하여 아랫사람을 대하니 누구나 다 좋아하고 감복했네. 바느질 솜씨까지 절묘했을 뿐 아니라 검은고나 바둑 같은 기예에도 빼어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 내가 일타홍을 총애했으나
일타홍은 오히려 나를 내실에 들어가도록 권하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더구먼. 내가 금산고을에 원으로 부임할 적에 일타홍도 따라와서 몇 해를 관아에서 함께 지냈지. 언제나 곁에서 정성스레 수발하고 내가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여 밤이면 혼자 자도록 권하는 일이 잦았다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한방에서 지내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의아해서 까닭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군. 소첩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승에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원하옵건대 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 유감없이 지내고자 하옵니다. 내가 어찌 죽을 날을 미리 안단 말이냐? 내가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일타홍은 웃으면서 첩은 다 아는 수가 있사옵니다 라고 하더구먼. 그리고 엿새쯤 지나 과연 가벼운 병에 걸리더니 별로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 숨을 거두기 전 내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 죽고 사는 것은 다 정해진 명에 따르는 것이니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대감께 몸을 의지해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니 지금 죽는다고 한들 무엇을 한스러워 하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제 뼈가 뒷날 대감의 산소 옆에 묻혀 지하에서까지 모시게 된다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마치자마자 곧 숨을 거두었는데 얼굴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네. 나는 몹시 슬퍼 손수 염을 하고 입관을 해주었지. 국법에 죽은 첩을 운구하여 장사 지내는 예는 없기에 다른 일을 핑계로 약간의 말미를 얻었다네. 그러고는 일타홍이 남긴 말에 따라 몸소 상여를 거느리고 가서 선산에 장사를 지내주었네. 일타홍은 죽은 뒤에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기흉이 있을라치면 을의 꿈에 나타나 미리 알려줬는데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었다네.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며칠 전 또 꿈에 나타나 고하길 대감께선 명이 다해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며칠 내로 뵙게 되오니 첩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겠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일전에 여러 재상에게 고별한 것은 이 때문이라네. 바로 어젯밤에 또 일타홍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내일이면 돌아갈 것이다 하며 서로 주고받은 말이 잠옷 서글펐다네.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라네. 내 어찌 죽음을 애달파하여 울었겠는가. 자네는 나와 한 집안 식구 같은 사이인지라 마침 자네가 물어보기에 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네. 번거롭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는 말게나. 심상궁은 과연 그날 임종을 했으니 일타홍의 행적은 실로 아름답고 진기하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